오늘도 여러분의 성공과 멋진 인생에 도움이 될 이야기 함께 하시죠. 여러분, 지금 미국 주식시장 보이십니까?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뉴스마다 축제 분위기죠. 미국 경제 최고다. 트럼프노믹스 대성공. 이런 얘기가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이상한 점 못 느끼셨습니까? 도대체 왜 오르는 겁니까? 기업들 실적이 그렇게 좋아졌습니까? 미국 경제 펀더멘탈이 갑자기 튼튼해졌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오르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유동성 파티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진실, 그리고 이 환호 속 랠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자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는 그 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 좋아요. 2026년 성장률 전망치가 2.3%입니다. 미국처럼 거대한 경제에서 2.3% 성장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7, 8% 상장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왜 좋아진 겁니까? 미국이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었습니까? 여건을 충분히 숙성시킨 겁니까?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진실은 이겁니다. 돈을 엄청나게 풀어제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트럼프가 돈을 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이는 진짜 이유입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이 통화를 가장 많이 풀었던 해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2020년입니다. 그때 통화 증가율이 무려 20%였어요. 그때 대통령이 누굽니까? 트럼프입니다. 물론 코로나가 있었지만 트럼프가 아니었으면 그 정도까지는 안 풀었을 겁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업가예요. 부동산 사업을 한 분입니다. 사업가들은 한국은행이든 연준이든 통화량을 왜 줄이는지 이해를 잘 못해요. 돈은 더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그러니까 2024년에 미국 통화 증가율이 1.4%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가 와서 4.8%까지 늘렸거든요. 내년에는 10%도 넘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잠깐,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통화량을 많이 풀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M2 통화 증가율이 9.1%입니다. 미국은 4.8%고요.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우리가 더 많이 푼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은 2.3%, 물가 상승률은 2% 후반입니다. 합치면 한 4, 5% 정도의 명목 성장률이에요. 그 정도의 통화량 증가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률 1% 안팎, 물가 상승률도 2% 정도입니다. 그러면 적정 통화 증가율이 한 3, 4% 정도인데 우리는 9% 넘게 풀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갭이 문제입니다. 통화량과 실물 경제 사이의 갭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왜 이렇게 돈을 풀려고 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간선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만약 여소야대가 된다면 모든 게 다 헝클어지거든요. 3선 나오겠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3선을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자기 정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중간선거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엄청나게 풀어서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집값 올리고 주식 올리고 금값 올리고 코인 올리고 3억 5천만 유권자들이 부자가 된 기분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의 선거 전략입니다. 전문 용어로 디베이스먼트라고 합니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나머지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이에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차기 연준 의장으로 누가 거론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케빈 헤셋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의장이에요. 이분이 연준으로 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수석이 한국은행 총재로 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경제수석이 어떤 자리인지 아시잖아요. 대통령의 완전한 복심이에요. 대통령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받드는 사람이 중앙은행 총재로 간다는 겁니다. 평상시 같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케빈 헤셋이라는 분이 1999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다우 36,000입니다. 그때 다우 지수가 10,000포인트 정도였어요. 다우가 4배 오른다는 책을 쓴 겁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Plenty of room to cut. 금리를 인하할 만한 굉장히 어마어마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비둘기 중에서도 슈퍼 비둘기, 하마에 날개가 달린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다가 스티븐 마이런이라는 트럼프의 책사도 있잖아요. 그분도 슈퍼 비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연준을 장악하게 되면 사실상
연준이 트럼프의 완전한 통제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과 굉장히 비슷한 일이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닉슨 대통령 때 얘기입니다. 닉슨도 아서번스라는 연준 의장을 임명했어요. 그리고 금리를 낮췄습니다. 상호 관세도 때렸어요. 각 국가에 한 10% 되는 관세를요. 거기다가 닉슨은 가격까지 동결해버렸습니다. 국내 가격과 임금을 동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안 올랐어요. 물가가 안 오르니까 금리 낮출 명분이 생기고 외국에는 상호 관세를 때려서 경제를 살리고 결국 닉슨이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오일 쇼크랑 같이 터지면서 미국의 대공황 수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경기가 위축되면서 물가가 오르는 최악의 상황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폴 볼커입니다. 그 양반이 닉슨 대통령 때 재무부 차관보였어요. 신경제정책을 만든 사람이 바로 폴 볼커예요. 그런데 나중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을 때 금리를 20%까지 올려서 그 문제를 막은 사람도 폴 볼커입니다. 자기가 만든 문제를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에 처한 거예요. 지금 트럼프의 상태도 그때랑 비슷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를 나중에 누군가는 해결해야 될 거고 그 사람은 폴 볼커처럼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하는 것은 결국 다른 나라 경제의 희생을 통해서 좋은 겁니다.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도 인플레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달러를 다른 나라로 수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호 관세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서 반강제적으로 자본을 들여오고 있어요. 지금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금액만 해도 거의 1조 달러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도 3,5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매년 200억 달러씩 실제로 투자해야 되고 미국 무기 사야 되고 방위비 늘려야 되고 이런 달러들이 미국으로 들어가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제로섬 게임입니다. 미국이 좋아지는 것만큼 한국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동맹국들, 미국이 자기 경제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삼는 국가들한테 그 피해는 전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채권 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엊그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렸잖아요. 단기금리는 당연히 내려갔습니다. 연준 기준금리를 내리니까요. 그런데 장기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어요. 장기금리는 연준이 올해 내내 4%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플레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도매 가치가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금리는 소폭 오르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역사적인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스펀 연준 의장 때 얘기입니다. 2000년대 초에 미국에서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기준금리를 올렸는데 장기 국채금리가 안 올라가는 겁니다. 장기금리는 2%, 3% 막 올라가는데 장기금리는 제로 수준에 있는 거예요. 말을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에서 문제가 됐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그린스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났습니다. 그린스펀도 모르는 수수께끼. 그 대목에서 그린스펀의 수수께끼란 말이 나온 겁니다. 지금은 그 반대 현상이에요. 금리를 내리는데 장기 국채 금리가 안 내려오는 겁니다. 역수수께끼라고 할 수 있죠.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트럼프의 목적은 기준금리를 내리는 게 아닙니다. 기준금리는 수단이에요. 트럼프는 지금 국채를 팔아야 됩니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지금 38조 달러예요. 아직 리파이낸싱 안 된 것도 굉장히 많고요. 미국의 셧다운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평균 매각금리가 약 3.5% 정도 돼요. 이 정도 가지고서는 미국 정부가 헤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거예요. 이자 갚는 게 국방비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트럼프의 진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장기 국채 금리를 1%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를요. 이게 마이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금리를 아무리 떨어뜨려도 장기 국채 금리가 안 내려온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기준금리를 떨어뜨리면 물가가 더 높아진다는 우려를 야기하잖아요. 장기 국채는 내가 10년을 보유하는 건데 지금 몇 푼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인플레이션은 해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인플레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통화를 마구 풀어 제끼면 4, 5년 후에 인플레가 올 것이다. 그 기대 인플레 플러스 실제 수익률을 합쳐서 채권 수익률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금리 자꾸 내리면 국채금리가 더 올라가는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연준이 기준금리 내렸는데 10년물 국채금리는 이틀 연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내년도 미국 경제에서 발작 현상이 오는 첫 신호는
국채금리에서 나타날 겁니다. 국채금리를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자, 이제 통화정책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씨가 취임할 때 첫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통화정책은 정부로부터는 독립을 했지만 미국으로부터는 독립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소규모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정책을 따라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얘기한 거예요. 어느 정도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최근 3, 4년을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을 따라갔는지 의문입니다. 이창용 총재 임기 동안 한미 금리 차가 2%포인트까지 벌어졌어요. 사상 최대입니다. 그리고 벌어진 기간이 지금 사상 최장 기간이에요. 최대폭, 최장 기간,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을 벤치마크 했으면 어느 정도 따라갔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느 순간에 그걸 따라가지 않았어요. 왜요?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가 더 강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부양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이 가장 강합니다. 한국은행보다는 정부의 의지가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항상 금리를 낮추도록 압박을 하고 한국은행은 그 압박을 견뎌내면서 통화 가치를 지키는 게 정상적인 관계인데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금리를 많이 낮추게 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오가고 있어요. 계엄 사태 때랑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때는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환율이 올랐는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그때만큼 불안하지 않은데도 환율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가장 표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기보다도 달러가 생기자마자 다 외국으로 내보내거나 개인이나 기업이 숨겨버립니다. 서학개미 탓이다. 국민연금 탓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각자의 탓이 조금씩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최근 4, 5년 전부터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자를 엄청나게 늘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많이 나갔고 트럼프는 안 들어오면 혼내주겠다고 협박해서 더 나가고 있어요. 지금 기업들이 투자하느라고 해외에 실어낸 달러가 누적적으로 약 8천억 달러 정도입니다. 회수 안 된 순잔고가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4,300억 달러예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보다도 기업들이 투자한다고 바깥에 실어낸 돈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깥에 실어내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GDP가 안 올라가요. 해외에서 생산하는 건 부가가치를 창출해봐야 우리나라 GDP에 안 잡힙니다. 거기 배당 정도가 들어오는 정도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4년 전부터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국내에서는 마치 해외 투자를 하면 위인전처럼 훌륭하다는 분위기까지 있었습니다. 과유불급입니다. 과하면 탈이 나요. 자, 여기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2025년 8월, 9월부터 환율이 갑자기 빠르게 올랐어요.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는 시점부터입니다. 그때 뭐가 개정됐습니까?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매년 200억 달러씩 실제로 투자해야 되고 미국 무기 사야 되고 방위비 늘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나라 환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건 아직 외환시장에서 확인이 안 된 요인입니다.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냐 아니면 환율의 레벨 자체를 올리는 요인이냐. 만약 레벨을 올리는 요인이라면 우리나라는 1,400원 이상의 환율이 상당 기간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환시장에서 정부의 권위가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일본 대장성에 사카키바라라는 차관이 있었어요. 별명이 미스터 N이었습니다. 그 양반이 외환시장에서 한마디 딱 하면 투기 세력들이 바짝 겁을 먹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구두 개입도 하고 물량 개입도 하고 외환시장을 잘 매니징하면서 안정시켰던 관료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슷한 관료들이 항상 있었어요.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외환시장에서는 상당히 무섭게 활동하고 구두 개입도 하고 말 안 들으면 반드시 시장에 물량을 개입해서 투기 세력이나 조란 세력을 물리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즘은 그런 정부의 권위가 안 보여요. 부총리도 있고 금융위원장도 있고 정부 관료들도 있지만 스무딩 오퍼레이션 기능 자체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외환위기라는 것은 결국 대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4,300억 달러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30억 달러밖에 없었어요. 그때 IMF로부터 받은 돈이 600억 달러입니다. 지금 외환 보유고가 그때 받은 돈의 7배 이상이에요. 거기다가 당시에는 우리가 채무국이었습니다. 갚아야 될 돈이 훨씬 더 많았어요. 지금은 2조 7천억 달러어치의 대외 채권이 있고 그 중에서 1조 6천억 달러의 채무를 빼더라도 1조 1천억 달러의 순자산이 있습니다. 여차하면 이 돈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1997년과 같은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외환부도는 안 나더라도 외환시장이 불안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우리 기업들이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환율이 갑자기 900원에서 1,900원까지 뛰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무리 외국에 재산이 많더라도 대부분의 기반을 한국에 두고 있잖아요. 돈물부터 시작해서요. 국제시장에서 경쟁하는데 한국의 자산 가치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떨어지면 기업들의 경쟁력이 무너집니다. 돈 갚아야 되는데 한국에 있는 자산을 달러로 바꿔서 갚으면 몇 배를 더 내야 되니까요. 이걸 잘못해서 그 순간 막혀가지고 대우를 비롯해서 많이 무너졌던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지금도 얼마든지 있어요. 환율이 만약에 1,500원, 1,600원 돼서 일시적으로라도 어떤 투매 현상이 일어나서 1,700원까지 밀리면요. 외환위기는 아니에요. 돈을 여전히 갚을 수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기업들은 항상 여유 있는 자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내의 자본의 가치가 어느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부도낼 기업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도가 나면 또 그것이 국가적으로 재앙이 되고 환율은 더 오를 수 있고 그래서 외환위기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고환율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게 우리 실물 경제를 굉장히 어렵게 억누르고 있어요. 외환부도 사태가 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외화 부분이 불안정하면 우리나라 내부적으로 경제가 망가져요.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이 늘어나고 물가 오르고 성장 떨어지고 사람들의 고통지수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는 단기적으로 확 꺼졌다가 바로 회복하는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마이너스 5.9%까지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성장률이 10%가 됐습니다. 1년 동안 확 떨어졌다가 바로 회복한 거예요. 지금은 단기적으로 그렇게 팍 꺼질 가능성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저성장 국면이 5년, 10년 지속되다 보면 전체적인 고통은 그때보다 못하지 않을 겁니다. 위기의 성격은 다를 뿐이지 경각심을 가질 필요는 충분히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동성 파티는 진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돈을 풀고 있어요. 캐비넷셋 같은 슈퍼 비둘기파가 연준을 장악할 겁니다. 금리는 더 떨어질 거고 양적 완화도 단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코인도 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닙니다. 돈을 풀어서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언젠가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겁니다. 역사적으로 닉슨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고 그 결과 대공황 수준의 스태그플레이션이 왔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일도 결국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국 장기 국채 금리를 주시하십시오. 기준금리가 내려가는데 장기 국채 금리가 안 내려가거나 오히려 오르면 그게 발작 현상의 첫 신호입니다. 둘째, 우리나라 환율을 주시하십시오. 고환율이 장기화되면 중소기업부터 무너집니다. 수출 대기업들은 만세 부르는데 부품 수입하는 중소기업들은 마이너스 영업이익 보면서도 계약을 준수하고 있어요.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 결국 우리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셋째, 발작 현상에 대비하십시오. 유동성 파티는 일방적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아닙니다. 몇 번의 발작 현상이 있어요. 주가가 확 꺾이거나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겁니다. 미국 경제가 좋아 보인다고 무작정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의 환호 속 랠리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망한 사람도 많지만 엄청난 기회를 잡은 사람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신흥 재벌들도 IMF 외환 위기 때 현금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이 새 부자가 됐거든요. 지구는 절대 안 망해요. 경기가 나빠져도 경제는 다시 돌아갑니다.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준비된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휩쓸려가는 사람이 되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유동성 파티에 휩쓸려갈 것인가 아니면 한 수 더 내다보는 전략을 세울 것인가.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위험한 유동성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